네, 지금 소개받은 최양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임에 제가 아침에 1시간씩이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강연을 요즘 대학 교수 때는 매주마다 몇 시간씩 강의를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강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오면은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말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미리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창조경제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도래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떤 실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1시간 동안 풀어나갈 텐데, 사실은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전자영화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고, R&D 매니지먼트를 주로 하는 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합대학원이나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이제 처음 만들어서 초대 원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주로 이 R&D 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쑥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제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창조경제가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과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왜 창조경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도래한 계기 또는 어떤 과정, 배경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조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누가 하는 거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략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창조경제라는 것을 경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다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일이 있으시겠지만은 만약에 공적 도메인에 있는 정부가 또 공공기관이 나서고 창조경제를 어떻게 보면 좀 추진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확산을 시킨다고 했을 때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가, 그 사례들 잘 아시고 계신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저희가 전국의 지자체에 다 만들어 놓은 7월 22일에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구성하는 그 내용과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남은 과제 등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큰 행사도 하고, 저도 처음으로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저녁에 가서 무슨 축제 같은 걸 봤습니다. 무슨 가수들도 나오고 합창단도 나오고 아주 대단했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무슨 제조업이라든가 무슨 과학기술이라든가 무슨 무역 수출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상암 운동장에 사람이 다 들어차고 이제 그 밑에 잔디밭 위에도 의자를 다 놓고 사람들이 앉았는데 다 들어차면 한 7만 명 정도 되는 큰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조명을 하면서 음악을 틀고 연주를 하는데 조금도 쉴 틈이 없이 2시간 동안 연속해서 아주 화려한 쇼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마이크 들고 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멀티미디어와 조명과 그 스테이지가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종합 예술로 해서 그 자체도 이제 미디어 융합이다 이렇게 발표를 쇼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봐도 한국이 대단한 변화를 하고 정말 창의적인 나라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 일반 경제에도 이것이 이제 파급이 되고 속속들이 가야 되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이제 창조경제 기본 개념입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을 돌이켜 보면은 뭐 70년 아니라 여기는 50년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GDP가 700배 증가를 했고 국민 총소득이 이제 360배 증가했고 세계 1위를 하는 것들이 뭐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등 대단히 많은 품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거의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고 가장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다. 또 무역 1조 불 클럽에 가입했다. 뭐 이런 등등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도 성장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 그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또 이 그 점점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퍼센티지뿐만이 아니라 절대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바로 경제 활동 이축과 전체 생산량의 감소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는 이제 성장은 하는데 뭐 그 자동화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것이 반등을 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아까도 아침 식사할 때 테이블에서 중국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국과의 격차가 이제는 역전을 당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그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2002년하고 2013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1위를 하는 세계에서 수출 1위를 하는 품목을 각 나라가 몇 개씩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씌워본 건데 여기 보시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72개가 있었고 뭐 반도체 휴대폰 그때는 휴대폰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중국은 그때 787개 한 10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줄었어요. 그게 65개로. 그런데 중국은 그것이 2배로 늘었습니다. 1,500개로. 그러니까 중국이 늘어나는 속도는 매우 대단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1등하는 품목 또는 인류 기술을 가진 품목이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 몇 개의 품목에서 경쟁력이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경제에 아주 큰 그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중국은 매우 넓은 분야에 아주 여러 가지 품목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 횟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1등을 하고 있는 기술조차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길어봐야 2년 아니면 6개월 이럴 정도로 매우 축소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점점 단축이 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로 난 걸 보셨겠지만은 중국의 창업 국가로 거듭나고 있고 세계 인류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중국은 하루에 10,000개의 신생 기업이 탄생하는 나라입니다. 1년에 365만 개의 기업이 신설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수가 300만 개라는 데 비해서 보면은 매년 중국의 크기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매우 빠릅니다. 제가 작년에 미래부에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든 또는 민간이든 대학이든 아니면은 뭐 언론이든 또는 미래부 자체 내의 공무원이든 이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 그룹을 한 50명 그룹을 만들어서 북경하고 상해에 공업단지 또 거기에 중간촌에 있는 뭐 샤오미 같은 회사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그 뭐 전시관 이런 데 자세히 보여주면서 창업 카페도 가보고 그러면서 그 쇼크를 좀 느끼게 했었는데 사실 저도 1년 만에 가봤습니다만 그 1년 만에 중국이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 저도 놀랄 정도였고 중국을 처음 가보신 그 기자나 뭐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놀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
큰 이제 반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또 지금 6개월 뒤인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제 근본적인 기술과 시장과 또 인재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전부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또나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옥죄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의 고속 성장과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을 즐기기에는 아직 미래가 더욱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국에서 그 한국을 관찰했을 때 뜨거워진 물속의 개구리 같다. 이거는 조금씩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뜨뜻하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은 끓는 물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개구리의 얘기인데 뭐 그런 등등 또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위험하다. 뭐 이런 워닝이 계속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현실인데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의 경제 모델이라든가 그 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것을 극복하거나 중국의 추격이나 세계적인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판단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 또 실물 경제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것은 위에 제목에 있듯이 경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그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하려면 보통 한 10년, 20년, 30년 걸리게 되고 바뀐 다음과 바뀌기 전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창조 경제라는 것은 경제의 어느 한 저 구석에서 누가 뭘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한 기업을 세우거나 뭐 창업하는 젊은 애들이 모여서 뭐 창업 기업이 한 500개, 5,000개 있고 다른 기존의 이제 경제 구조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변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같이 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그 잘못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창조 경제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건 저기 벤처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 기업, 내 조직, 내 일자리는 관계없는 거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그건 쟤들이 정부의 돈을 무슨 펀드를 받아서 옛날에 무슨 IT 거품이 끼듯이 그 영역에서 창조 경제를 해보는 거고 뭐 성공하면 좋고 뭐 안 된다는 관계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창조 경제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전체가 같이 쉬프트를 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 극심한 경쟁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하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대담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뭐 농업 경제다, 산업 경제다, 지식 경제다 하는 식으로 경제 전체를 정의하는 그러한 용어로서 창조 경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럴 때 창조 경제는 이제 아이디어와 지적 자산, 과학 기술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무슨 제조업 기반, 뭐 생산 효율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값싼 노동력에 기반을 한다거나 뭐 판매 능력에 기반을 한다거나 유통이 얼마큼 잘 되는가에 경쟁력을 기반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로 남과의 차별화를 시켜서 그거를 바탕으로 마켓을 만들고 신산업을 창출해서 자기가 거기서 뭐 독점을 하든 세계 1등을 하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고 그런 기업, 그런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 구조는 창조 경제에 가까이 갔다 또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조 경제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지표를 제시하라고 제가 좀 이따가 또 국회에 가야 되지만 국회 질의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가 있느냐, 몇 퍼센트이냐, 몇 등이냐 물어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그 작년에 미래보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창조경제 책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수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일자리, 그 나라의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천만 개가 있다 한국에. 그럼 그 중에서 창조적 일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인가? 그걸 보고 그게 많으면은 창조 경제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틀린 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비슷한 건데 창조적 일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장원의 미용사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창조적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매일 다른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창조적 일자리입니다. 화가 하시는 분은 매일 다른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창조적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조적 일자리가 많은가를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체 이제 그 근로자 중에 한 20% 정도가 우리나라 창조적 일자리를 가졌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세계에서 한 60등 정도 하는 데입니다. 국가 순으로 쳤을 때. 상당히 저조하죠. 다행히 안심할 거는 중국은 우리보다 한참 밑에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갖고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60, 70개 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는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유럽의 특히 북부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 창조적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옮기고 직장에서 그런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창조경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패러다임 변화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혁신적인 부가가치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차별화를 해서 다른 기업을 이기고 다른 나라를 이기고 시장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창조경제에서 노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라인이라든가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드론 택배 같은 것은 세상에 없던 개념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하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산업을 창출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자기가 초창기에는 거의 독점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지배하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그리고 시장 가치를 매우 높이는 이러한 좋은 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하루에 10,000개씩 알리바바가 되겠다고 텐센트가 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대학 졸업생의 40%가 창업에 뛰어들고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도 제일 창업을 많이 할 것 같은 학교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미래부에서 이제 관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가서 총장님께 여쭤봤어요. 카이스트 졸업생 중에 몇 %가 창업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통계가 없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돌아왔더니 급하게 또 계산을 해보셨는가 봐요. 한 이틀 뒤에 연락이 왔는데 한 5%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카우프만 재단이라고 미국의 거기서 내는 리포트를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정말 창업 국가가 되고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실리콘밸리나 무슨 보스턴이나 이런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가진 나라가 된 배경은 MIT와 스탠포드 같은 아주 훌륭한 학교의 졸업생들이 교수들이 30~40%가 창업을 하고 작은 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성공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MIT와 스탠포드가 각각 뭐 역사는 있지만은 그 졸업생이나 교수들이 만든 창업한 그 회사의 개수가 전부 다 3만 개, 4만 개를 넘습니다. 그리고 30~40%가 창업을 했고요. 그 3만 개, 4만 개의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그 일자리 수를 보면 수백만 자리가 넘고 거기에 매출을 다 더하면 뭐 구글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은 매출을 더하면은 세계 10몇 등 하는 국가의 그 GDP를 능가한다 이럴 정도로 그 한두 개 대학이 이런 마인드를 이렇게 탁 바꿔 먹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임팩트가 온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한국에서는 카이스트가 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바꾸시겠다고 매우 지금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데 이러한 분위기가 중국에서는 이미 시작돼서 아까 제가 중관촌이라는 데가 그 옆에 청와대학, 북경대학 다 있는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구특구 같은 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1년에 적어도 몇만 개의 기업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교수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청와대학에 있는 투자 회사의 자본이 뭐 수조 원이 넘고 거기서 만들어낸 회사의 1년 매출액이 수조 원을 넘는 정도로 아주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이든 카이스트든 뭐 연세대학이든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들이 무슨 발전기금이나 투자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됩니까?
큰 데가 몇천억인데 그것도 다 꼬리표가 붙어 있는 돈이어서 전혀 이런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 시스템이나 이런 학문과 기업을 연결하는 고리는 상당히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고칠 점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의 주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조경제를 왜 하는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즉 창조적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은 좋은 기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앞서 나가면서 차별화를 해서 시장을 지배하는 그러한 회사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회사들인데 그 바탕이 아이디어와 기술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의적 자산으로 만들어서 기업에 투입을 했을 때 이 기업은 성장을 하게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면은 이 퍼센티지가 그 나라 경제에서 점점 더 커지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 30%, 40%, 5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라는 드디어 창조 경제에 완벽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창조 경제를 완성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요즘은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언론은 별로 없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에 가장 근접하게 들어간 나라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창업을 하기 쉽고 이런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기업들이 소위 청년들이 뭐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성공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금융이라든가 또는 법률 이런 서비스가 매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제일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희한하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나라로 꼽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의 로컬 시스템이 금융이든 이런 기술이든 뭐 규제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과감한, 미국의 대부분의 정책은 민간 주도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민간 플러스 정부 지자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강력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중국을 꼽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신생기업이 1년에 365만 개가 나타나고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세계 1등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창조경제를 내세워서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창조경제는. 그러니까 창조경제라는 전략은 모든 나라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각각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걸 조금 찢어갖고 왔는데 중국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게 있고 여기 한자로 써 있는데, 프랑스도 비슷한 걸 하고 있답니다. 라 프렌치 테크. 일본은 앙트레라고 뭐 부르고 있고, 저희 차관이 지난번에 독일, 영국 다 다녀왔는데 그 나라도 전부 다 창조경제와 똑같은 전략을,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나 같은 것들을 영국은 테크네이션 텍시디라고 해서 전국의 방방곡곡 만들고 있고 거의 비슷한 전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의 창조경제 국가 전략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그러고, 저희는 이제 뭐 그 창조경제 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잘 셋업을 해서 발표를 하고 다니고 또 OECD나 UN에 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러한 각 나라의 모델 중에서 한국의 모델이 괜찮은 걸로 많이 선전되어 있습니다. 단 그런 사실을 국내에 계신 분들만 잘 모르고 계신 거지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겠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아까 창조경제가 무엇이냐 하려면 그 어떤 규제를 고쳐야 되느냐, 어떤 투자를 원활하게 돈이 돌도록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자리를 그 확산을 시키냐, 이런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야, 어떤 시장이 있는가를 사실은 개인이 알아서 바텀업으로 올라와서 만들어진 방법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뭐 반도체 산업을 해야 되겠다, 뭐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끌고 나가서 과감한 전략에 의해서 집단적인 전략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시장 신산업 창출하는 기본적인 전략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창조기업이라든가 창조경제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람 간의 소통과 협업, 융합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 인재와 문화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끌어내는가 하는 이 세 가지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빼먹은 걸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창조 경제를 창업 경제랑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중국에서 1년에 5만 개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한다. 이건 창업이죠. 그러나 창조경제를 만드는 방법은 꼭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한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기존의 기업을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기존의 기업에서 예를 들어 미장원에서 그냥 머리 커트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동네 그 머리 자르는 데 가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가면은 주말에 가서 머리 자르려고 가면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때는 막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가면 또 금방 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창조 일자리도 아니고 창조 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머리 깎는 데를 가봤더니 이 사람은 뭐 컴퓨터로 놓고 딱 예약을 받고 무슨 샴푸도 선택하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값도 얼마 더 안 비쌉니다. 그리고 예약이 되면 문자로 딱 가르쳐주고 뭐 10분 뒤에 이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오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약간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그 비용을 올린 다음에 사람들을 자기한테 확 끌어모으는 그걸로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기업을, 기존의 이발소를, 기존의 미장원을 창조적 일자리와 창조적 기업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미장원이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의자라든가 거울에다가 광고도 붙이고 뭐 개인화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서비스, 샴푸 배달 서비스도 하고 이런까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플랫폼으로 신시장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을 탈바꿈시켜갖고 성장시키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한 창조경제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럼 창조경제는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저 창업하는 애들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 기존 기업도 얼마든지 그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위 대기업은 대부분 다 그렇게 성공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과거의 거를 답습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도와 기술을 넣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의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창업이고 다른 부분은 이게 성장이다. 저희는 기존 기업의 성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그렇게 조금 시도를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국민들에게 또는 기업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요소요소의 어떤 장애물이 없는가,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동기부여가 되거나 어떤 시장 창출에서 서로 간에 뭐 좀 대화를 해서 좀 이것을 가속화할 수 없는가, 그러한 이제 개념하에서 처음에는 창조경제 타운이라고 그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올리면은 그 멘토가 그 자원봉사들이 몇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해주고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특허를 내고 기업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메커니즘을 플랫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 반 전에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실물 경제에 다 그 임팩트를 주는 것이 좀 느리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것을 전국 지자체에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센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혁신센터는 지자체별로 하나가 있고요. 그 혁신센터 안에는 일종의 재단법인으로 조그만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몇 명 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나 자기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이 여기 찾아가서 나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뭐 금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뭐 특허 검색이 필요합니다. 수출을 상담을 해주세요. 나는 사무실을 좋은 데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면은 멘토링을 해주고 또는 교육도 시켜주고 때에 따라서는 자금도 마련해 주는 그런 일종의 그 보육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그걸 해왔는데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추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작년 가을에 지역별로 연고가 있는 대기업, 성공한 대기업을 하나씩 연계를 하자. 그래서 그 대기업이 그 지역에 있는 센터를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매칭이 됐죠. 그래서 뭐 서울은 CJ, 인천은 한진, 충북은 LG, 충남은 한화 이런 식으로 쭉 전부 다 연계가 됐습니다. 뭐 2개씩 맡은 지역을 맡은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대기업이 그 지역에 연고도 있고 자기 협력업체도 많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특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뭐 효성은 탄소를 한다거나 현대자동차는 수소자동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품목이 있으면 그 관련된 창업이나 기존 기업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은 뭐 돈을 대주거나 마케팅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훨씬 속도가 붙고 질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7월 20일에 310일 걸려가지고 17개 센터를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사실은 17개가 아니고 포스코는 포항에 소위 자발적으로 또 추가로 만들었고 또 문화 분야의 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CJ가 상암에 만든 거가. 그래서 그렇게 다 치면 한 19개가 되는데 이러한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그 메커니즘을 돌리고 있는데 이 센터라는 거는 사실 조그만한 공간입니다. 사실 뭐 이 정도 공간, 때에 따라서 이거보다 작은 공간에 한 군데는 이제 운영하는 8, 9명의 직원이 앉아있고, 거기에는 이제 센터장도 있고, 뭐 법률 전문가, 금융 전문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쪽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좀 뚝딱뚝딱 만들어 볼 수 있는 기계들을 좀 놔주고, 이쪽엔 교육장, 상담실 이런 게 있고, 또 한 구석에는 창업자들이 갈 때, 를 찾을 때까지 여기에 몇 달 동안 또는 길게 한 1년 동안 입주를 하면서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1인 기업 공간 이런 것들을 뭐 때에 따라서는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한 요 정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도 1년에 뭐 한 20억씩 센터별로 그렇게 드는 아주 그 가벼운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주로 내고 있고, 이 관련된 기업은 주로 거기에 자기 직원을 파견을 한다거나 발굴된 기업에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센터 운영 모델은 아주 작은 조직 재단법인으로 만들고 인력도 뭐 자체적으로 조금 있고 한 10명 내외가 있고 파견받아서 운영하지만, 조직이 작고 공간이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건 아니고 여기에 모든 아이디어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나 어떤 제안이 이리로 모이면은 여기에서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멘토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진대회에서 뽑아가지고 초기 자금 2천만 원, 뭐 중간 자금 5천만 원, 성공 자금 5억 원 이런 식으로 1, 2년 사이에 보육을 하는 메커니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피칭이라 그래서 이렇게 제안 발표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쫙 앉아갖고 듣고 난 저 기업에 하겠다, 뭐 5억 하겠다, 10억 하겠다, 100억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서 본격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어디다가 공장 차리고 사무실 차리고 뭐 미국에서 차린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운영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는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이제 대전, 대구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됐거든요. 거기는 이 사이클 한 바퀴를 이미 다 돌았습니다. 사이클 한 바퀴 도는데 한 9개월, 10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쭉 모이게 되면은 그거를 선별하고 멘토링하고 보육하고 돈 줘갖고 한 6개월간
그 어떤 상품이나 시제품을 좀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면 투자자들이 와서 가지고 가서 창업을 하거나 뭐 어디 회사를 차리는 그러한 것이 한 사이클이라고 보고, 그런 사이클을 보통 한 센터마다 1년에 2사이클 정도를 이렇게 돌리게 돼 있고, 그 도중에도 계속 이제 들락날락 거리면서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개월 된 그 2개를 필두로 해서는 한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이미 성공해서 나간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뭐 제일 마지막에 생긴 인천 같은 건 지금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아직 뭐 2단계, 첫 단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모든 센터가 다 한 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기서 기업이 탄생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것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투자는 그 대기업만 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또는 애국 기업, 뭐 개인 크라우드 펀딩, 모든 투자가 다 여기를 통해서 기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돌아가니까 요즘 나타난 재미난 현상은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투자 회사들 또는 그 창업을 보육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한국을 아주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 회장을 만나서 이제 한국에 캠퍼스를 만들고 투자하는 메커니즘을 얘기를 했고, 뭐 지금 시스코, 인텔 이런 건 물론이고 지금 구글도 이미 강남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뭐 셉이라는 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미 몇천억의 펀드를 가지고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한국의 창조 경제로 인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성장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구글 같으면 아시아에는 처음으로 캠퍼스를 중국에 만들고 한국에 만들었고, 요즘아도 이스라엘 밖에 첫 번째 캠퍼스를 한국에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 식의 러브콜이 소위 많이 들어와서 자금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센터별로 서로 협조하는 메커니즘도 있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바텀업으로 주로 이제 타겟팅해서 하는 육성을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게 신성장, 신산업을 국가적인 전략으로 좀 이렇게 끌어주는,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죠? 미래 신성장 동력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자동차를 한다, 뭐 에너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미래 첨단 돈이 많이 들고 대기업도 참여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분야를 저희가 발굴을 하게 해서, 사실 민간이 발굴을 해서 정부에다가 제안한 것을 정부도 돈을 넣고 민간도 투자를 해서 이제 세계 인류 상품이나 기업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산업부하고 일을 같이 많이 한 거가 되겠습니다. 기반 산업도 있고 전략 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타표를 가지고 다 알려진 것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나라들이 대개 리스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리스트가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적힌 분야를 가지고 그 신성장 신산업을 일으켜서 반드시 1등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또 이걸 놓치면은 매우 또 안타깝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경쟁이 들어가 있는 분야지만 저희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융합 분야가 매우 중요합니다. 융합이라는 것이 대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수단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방법에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 합니다. 하나는 발명. 이거 영어가 아닌데 발명은 뭐라죠? 인벤션. 그리고 하나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 디스커버리. 뭐냐? 발명은 없는 기술을 특허를 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발견은 있는 기술을 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걸로 이렇게 가치를 올리는 거를 발견, 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거는 발명이 아니고 발견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발견을 했다. 여기저기 있는 걸 그냥 모은 것 뿐이다. 마우스도 뭐 지록셋에 맞는 거 가져다가 자기랑 붙이고 뭐 하고 이렇게 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발명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뭐 실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특허 내기가. 근데 발견은 의외로
그쪽에 트레이닝이 잘 되면은 부가가치 높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융합에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IT랑 융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기계하고 바이오를 융합할 수도 있고 뭐 나노하고 뭐도 융합할 수 있고 문화랑 뭐도 융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융합의 첫 단계는 IT 분야, 소프트웨어든 하드든 IT하고 다른 분야 뭐 이런 IT와 의료를 해서 원격 의료를 한다거나 의료기기를 자동화한다거나 새로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거나 뭐 IT랑 뭐 건물을 해가지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든다거나 건물에 뭐 방범 이런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그 IT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신성장동력이나 아니면은 창업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보면 소프트웨어 요즘 다 기반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큰 국가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 아래에서 대학교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2018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어린 학생들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즐겁게 배우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배출된 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은 소프트웨어 신산업을 만들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빅데이터, 그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요즘 우리나라 또 북한하고 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사이버 안전, 사이버 보안이 사이버 정보 보호 또는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한국에서는 산업으로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 보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뭐 요새 나오는 하우리, 안랩 뭐 이런들인데 아주 형편없습니다. 매출 규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보 보호 메커니즘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이거를 수출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여러 군데 국외 여행을 했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한국은 사이버 안전이 매우 잘 돼 있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북한하고 딱 마주치고 있고 또 북한이 굉장히 강력한 사이버 능력을 가지고 전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나라에 그걸 구축해달라 무슨 센터를 만들어달라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등등에서 여러 가지 유럽 코리도로 있고 뭐 유럽에서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품을 모아갖고 기업체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럽니다. 꽤 성과가 있는 분야인데 아직은 세계 인류 대규모로 하는 데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융합 신산업을 만드는데 저희가 두 번째 전략을 쓰고 있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창의적 마인드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제가 우리나라에 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안 나오고 구글이나 이런 회사가 많이 안 나오는 이후로 한국의 거주 문화를 제가 꼽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국의 걔네들은 전부 다 어디서 창업을 했어요? 차고에서 했습니다. 게러지에서 했다고요. 미국에는 집에서 많이 살고 마당이 있고 항상 옆에 커다란 게러지가 있죠. 그래서 게러지를 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 주차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뭐가 있죠? 그 안에 온갖 그 공작 기계 툴들이 있어갖고 그걸로 차도 고치고 집수리도 하고 뭘 뚝딱뚝딱 만들어도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생활화가 돼 있고 그걸 갖고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과 메커니즘이 집집마다 존재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기에 익숙했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식구들끼리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식탁에서 야 자전거 이걸 뭘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됐었다는 거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전화 한 통 하면 배터리 집에서 다 와서 뭐 다 해주니까 이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한국은 게러지 문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과학 문화, 기술 문화라는 게 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물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그럼 창의성을 어려서부터 기술에 근접하고 창의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집집마다 게러지가 없지만은 동네마다 게러지는 하나씩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무한 상상실,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전국에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거기 가면은 뭐 사용법도 알려주고 또는 동호회도 거기서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게 하고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관도 좋고 도서관도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 기업가 정신, 뭔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이러한 창조경제의 밑바탕의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제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전 입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이제 저희가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그 자료도 있지만 중국에 1년에 365만 개가 창업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발표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스킬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신설법인 수라든가 벤처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8만 개, 3만 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그중에 물론 뭐 생계형도 있고 뭐 무슨 미장원도 있고 무슨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성장하는 분위기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벤처 투자 금액을 모아놓은 거를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 얼마를 넘었고요. 이거 아주 급속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국 자본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면은 투자를 해서 확 키워보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아주 상당히 부풀어 있고, 실제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궤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창업 환경 순위를 세계에서 랭킹 매긴이 있는데 우리나라 17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ITCT 수출도 작년에 1,700억 불이 넘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되고 있고, 연구소 기업이라고 저기 113개인데 지금 150개가 넘었는데 뭐 대덕연구단지나 대전에 이런 데 주로 있지만은 정부에서 주로 연구비를 주어서 운영하는 연구소, 출연연구소라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온 연구 결과는 한 반제품입니다. 연구만 해서 논문이나 특허만 냈지 이게 아직 시장에 팔릴 수 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반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거는 조금 더 추가로 뭘 하면은 완제품이 되어서 시장에 가면 성공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알아본 기업이나 투자가들 또는 그걸 알아본 연구원들이 연구소 기업이라는 거를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은 뭐 여기저기서 투자도 들어가고 뭐 편의를 봐주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작년에 40 몇 개가 늘어가고 올해는 훨씬 빨리 늘어나서 150개가 되었는데, 이게 완전히 창업의 보고입니다. 어제 제가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 대표들이랑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에는 연구소 기업이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년 생존율, 뭐 성공률 이런 거 따질 때 보통 10%, 5%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는 60%, 70%를 육박하는 아주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시총 1조짜리 회사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속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창업하는 분위기, 또 완제품으로 반제품을 올리는 그러한 데 필요한 어떤 뭐 투자라든가 연구비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제도를 지난 7월에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표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것들은 이러한 지표나 성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없애는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규제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정말 기업이라든가 투자하는 그 환경에서 규제가 아주 속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 성과 사례라고 저희 창조경제 팀에서 저한테 적어준 게 몇 개인데, 이거는 창업해서 새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꽤 임팩트가 있는 아이템들을 몇 개 소개를 합니다. 여기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피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게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의 온도하고 공기 온도하고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온도 차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휴대폰 배터리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인데 카이스트 교수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상을 바꿀 기술 10대 기술에 출품을 해서 선정이 됐고,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유네스코 파리에 가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 교수들이. 그래서 그것이 대전에 있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다른 카이스트 교수가 로봇 가지고 이제 미국의 달파라는 데서 그 재난해서 걸어가 가지고 뭐 밸브를 틀고 잠그고 하는 세계 이제 로봇 챌린지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휴보라고. 그는 우승만 한 게 아니라 그 했던 교수가 오준호 교수인데 제가 만나봤더니 한 3주 있더니 자기 통장에 오준호 교수 개인 통장에 200만 불이 딱 입금이 됐다고. 굉장히 이건 상금이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등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오바마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회였습니다. 당연히 뭐 MIT나 이런 데가 1등할 줄 알고 미국의 국방성에서 돈을 내 갖고 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출장 가서 백악관에 가서 미국 과학기술정책실장이랑 그 한미 그걸 했는데 그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그걸 1등을 해가지고 참 자기들도 기뻤지만 결국은 그래서 오바마가 우승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뭐 하는 건 안 했다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기술 종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할 플랫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이렇게 한 것들인데 창조경제의 핵심은 민간 경제,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각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하고 돌리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민간 경제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이제 미래 경제 모델인데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일으키고 이런 기술 개발해서 창업을 하거나 성장하는 것도 민간 경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데서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것들이 아주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뭐 천연물이든 바이오든 넣어갖고 화장품을 잘 만든 것도 기술이 있고 화장품 케이스도 굉장히 잘 만들고 그다음에 화장품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세계 유수 화장품들이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옛날보다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또 K 드라마랑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배우들이 바르고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민간 자율적으로 창조 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성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슨 뭐 녹즙기라든가 이거 슈퍼컴퓨터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바퀴벌레 잡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넣고 아주 첨단 상품을 만들어서 또 유통체계도 잘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들이 민간 스스로 한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휴대폰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 예가 되겠죠. 대기업은 창조기업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틀린 개념이고요. 오히려 대기업의 R&D 투자나 기술 소싱을 M&A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창조경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손쉬운 또는 접근하기 쉬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7개 센터에 매칭이 되어서 매우 지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조 경제에 대한 이제 문화 조성을 하면서 생태계 또 성장 동력 또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면은 저희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창조 경제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부가 하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래부는 창조 경제만 하는 데는 아니고요. 미래부는 원래 하던 거가 과학기술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ICT에서 정보통신에서 통신과 또는 뭐 새로운 방송 또 거기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창조경제라는 것이 그러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거기 추진력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서 미래부에게 창조경제를 주관하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창조경제 미래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부 부처가 같이 하는 것이 되고 사실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민간이 하는 것을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중국은 뭐 창신, 일본은 무슨 앙트레, 뭐 월란선은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빨리 나가고 성공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에서 과학 경쟁력 6등, 기술 경쟁력 7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경쟁력보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IT 경쟁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융합과 창조 경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희망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끼와 그런 교육열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이러한 창조 경제 또는 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은 한국의 기술, 사람, 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결합하고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창조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만 잘 서포트가 된다 그러면 훌륭하게 저희가 성과를 내고 세계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분야에서의 성공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패 사례도 나올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거지만 이 우리나라 같은 규모의 대단한 규모의 나라가 나갈 때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그때 때에 맞추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